새벽의 차가운 추위가 쇠사슬에 묶인 늙은 여왕의 뼈를 파고들었다. 한때 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아우스트라시아의 브룬일다는 이제 오르브에 있는 임시 감옥의 축축한 집 위에 누워 있었다. 한때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던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은 얽히고 더러워져 있었다. 왕족의 의상은 더러운 누더기로 대체되었다. 70세의 여인은 움푹 들어간 눈으로, 하지만 여전히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돌벽을 응시했다. 침묵은 그녀가 움직일 때 쇠사슬 끄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경비병들에 의해서만 깨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힐 남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녀의 감방을 지나가며 침을 뱉었다. 한때 새 왕국의 권력에 호를 쥐었던 주름진 손은 팔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만지며 가볍게 떨렸다. 40년간의 전투, 음모 생존의 흔적들이었다. 궁전의 향수와 향의 냄새는 곰팡이와 배설물 냄새로 대체되었다.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쥐들은 곰팡이 핀빵 조각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다. 브룬일다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지하 감옥의 습한 공기는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기침을 악화시켰다. 그녀의 갈라진 입술은 침묵 속에서 움직였고 이름들을 외우고 있었다. 40년간의 권력 동안 그녀가 남긴 길에서 희생된 자들의 연민 리안민. 아들들, 손자들, 경쟁자들, 연인들 모두 그녀의 야망의 재단에 희생되었다. 밖에서는 목소리와 웃음이 복도를 울렸다. 부르군디의 귀족들은 그녀의 포획을 축하하며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다. 옛 여왕은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했던 모든 일들 이후에는 복수에 목마른 많은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곧 그녀의 처형자가 그녀에게 씌워진 범죄에 대한 답을 구하러 올 것이다. 브룬일다가 창문 역할을 하는 작은 틈까지 기어갔을 때 쇠사슬이 짤랑거렸다. 초승달이 한때 그녀의 군대가 승리의 행진을 했던 들판을 밝혔다. 이제 그 동일한 땅이 그녀의 최후의 몰락을 목격할 것이다. 경비병들의 속삭임은 이미 그녀의 적들이 계획하고 있는 운명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라고 불리던 그녀에게 걸맞은 느리고 굴욕적인 죽음 밤의 추위는 강해졌지만 브룬일다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은 대리석 홀 전쟁터, 그리고 많은 이들의 죽음을 계획했던 비밀방을 떠돌았다. 수십 년 동안 그녀가 구축한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그녀의 동맹자들은 사라졌다. 그녀의 보물은 약탈당했다. 그녀의 군대는 패배했거나 적에게 매수되었다. 감방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포로자들이 숨겨진 보물의 위치와 여전히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의 이름을 그녀에게서 뽑아내려고 하는 야간 신문 시간이었다. 브룬일다는 자신을 바로 세우며 남아있는 왕의 위엄을 모았다. 그들은 그녀의 왕관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자부심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또 다른 고통의 밤을 알렸다. 늙은 여왕은 왕과 주교들을 위협했던 것과 같은 거만한 눈빛으로 자신의 처형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울렸다. 어떻게 수십 년 전 갈리아에 도착한 젊고 영광의 꿈으로 가득 찬 비시고트 공주가 이렇게 부서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두려워하는 이 생물로 변했는가? 대답은 40년간의 피, 배신, 절대 권력에 묻혀 있었다. 운명이 여전히 그녀에게 미소 짓고 아우스트라시아의 왕좌가 천국으로의 영광스러운 상승의 첫 단계로만 보였던 다른 시간, 다른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천국은 브룬일다가 배우게 될 것처럼 너무 높이 오르려는 자들 위에 무너지는 습관이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흥미롭게 했다면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566년이었다. 아우스트라시아 궁정은 비시고트 공주 브룬일다의 도착으로 들끓고 있었다. 16세에 그녀는 왕 시기베르트 1세와 결혼하기 위해 피레네 산맥을 건너왔으며 세련된 교육, 주목할 만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직 그 진정한 차원을 드러내지 않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6세기에 갈리아는 복잡한 권력의 체스판이었다. 서로마 제국은 한 세기 전에 무너졌으며 프랑크 왕국들로 채워진 공백을 남겼다. 세 형제가 영토를 나누었다. 아우스트라시아의 시기베르트, 느스트리아의 칠페릭,
그리고 파리의 카리베르트, 동맹 배신 전쟁의 그물이 이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했다. 교회는 중요한 도시들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교들과 함께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여전히 고대 전사 전통에 뿌리를 둔 프랑크 귀족들은 제국 행정의 잔재를 보존하는 갈로 로마 귀족들과 권력을 다투었다. 이 상황에서 브룬일다는 게임의 규칙을 빠르게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움직임은 대단했다. 다른 야만인 공주들이 거칠고 이교도적인 상태로 프랑크 궁정에 도착한 반면 브룬일다는 자신을 교양 있고 독실한 기독교 귀부인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성경을 알고 있었으며 궁정 예술에 능숙했다. 아내에게 감명받은 시기베르트는 곧 그녀에게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젊은 여왕은 성직자들 사이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도원에 관대한 기부를 했고 공의회에 참여했으며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 몇 년 안에 그녀는 메츠 궁정을 고대 로마 도시들과 경쟁하는 문화 중심지로 변모시켰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서 브룬일다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드러냈다. 567년에 카리베르트가 후계자 없이 죽었을 때 그녀는 시기베르트에게 로마의 상속법에 근거하여 파리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 그 작전은 실패했지만 그녀를 전략가로서의 명성을 확립했다. 그녀의 신우이 프레데군다와의 경쟁 관계는 그녀의 상승의 방향을 정의했다. 프레데군다는 칠페릭과 결혼하여 느스트리아의 여왕이 된 전 하녀로 전통적인 야만인 권력을 대표했던 반면 브룬일다는 자신을 로마 문명의 후계자로 내세워 갈로 로마 귀족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올해 75년 위기가 그녀의 정치적 생존 능력을 시험했다. 프레데군다가 보낸 암살자들이 군사 캠페인 중에 시기베르트를 살해했다. 25세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브룬일다는 파리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반응은 그녀를 전설적으로 만들 기지를 보여주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동맹자들에게 보내고 도주를 조직했다. 그녀의 5살 아들인 칠데베르트 2세는 식품 바구니에 숨겨져 도시 밖으로 밀반출되었다. 그녀의 추격자들이 궁전을 뒤지는 동안 브룬일다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구상하고 있었다. 메츠로 피신한 그녀는 자신의 명백한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하는 어머니, 어린 왕의 합법적인 섭정, 암살된 남편의 복수자로 내세웠다. 아우스트라시아의 귀족들은 그녀의 용기와 정치적 능력에 감명을 받아 젊은 과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브룬일다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부상했다. 이제 그녀는 아우스트라시아의 섭정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주교를 임명하고 이웃 왕국들과 협상했다. 그녀의 첫 번째 왕실 칙령은 도로와 요새 건설을 명령했으며 고대 로마인들과 같은 효율성으로 통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변화는 완료되었다. 비시고트 공주는 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 정치적 교활함, 행정적 지식, 그리고 무자비한 결단력을 결합했다. 하지만 그녀의 초기 승리는 미래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유성처럼 빠른 상승에서 브룬일다는 복수를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릴 적들을 만들었다. 585년은 브룬일다가 절대 권력으로 진정한 상승을 시작한 해였다. 그녀의 아들 칠데베르트 2세는 이제 15세로 명목상으로는 아우스트라시아를 통치했지만 군대를 이끌고 법을 만든 것은 어머니였다. 옛 비시고트 공주는 더 이상 단지 섭정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랑크 갈리아 전체를 통제하기를 열망했다. 그녀의 잔인한 힘의 첫 번째 시연은 가장 가까운 동맹자들조차도 놀라게 했다. 부르군디의 주교들이 그녀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브룬일다는 2명의 공개 처형을 명령했으며 그들을 반역죄로 고발했다. 처형은 리옹 대성당의 아트리움에서 이루어져 성스러운 의복을 피로 물들였다. 겁에 질린 성직자들은 교훈을 배웠다. 누구도 여왕 어머니의 권력 위에 있지 않았다. 다음 몇 년은 일련의 군사적 정복을 가져왔다. 브룬일다는 모든 이웃 왕국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음모를 예측하고 그들이 위협이 되기 전에 경쟁자들을 제거했다. 그녀의 군대는 그녀가 재건하게 한 도로를 따라 로마의 효율성으로 행진했다. 전략적인 요새들이 국경에 세워져 무역 경로에 대한 통제를 보장했다. 592년 부르군디의 왕 곤트란의 죽음은 그녀의 가장 큰 정복의 길을 열었다. 오래된 동맹과 계승 약속을 조작하여 브룬일다는 그녀의 아들 칠데베르트 2세가 또한 부르군디의 왕관을 물려받도록 했다. 이제 세 개의 프랑크 왕국 중 두 개가 그녀의 간접적인 통제해에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큰 배신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왕 어머니의 증가하는 권력에 불안해진 아우스트라시아 귀족들은 그녀의 아들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모성적 후견에 지친 칠데베르트 2세는 브룬일다를 권력에서 멀리하려고 계획했다. 그녀는 하녀를 통해 음모를 발견하고 그녀의 특징이 될 잔인함으로 행동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12명의 귀족들이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되었다. 다른 이들은 느스트리아로 도망쳐 그녀의 대적 프레데군다의 궁정에서 보호를 구했다. 칠데베르트 2세는 처형을 지켜보도록 강요받았고 이는 불충의 덕에 대한 잔인한 상기였다. 젊은 왕은 그 트라우마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몇 달 후 26세의 나이로 신비롭게 죽었다. 궁전의 속삭임은 독사를 암시했다. 아들의 죽음은 브룬일다를 약화시키는 대신 그녀의 권력을 더욱 확장시켰다. 이제 그녀는 손자들의 섭정으로 통치했다. 아우스트라시아의 터데베르트 2세와 부르군디의 터도릭 2세, 두 왕국, 두 왕관, 조작할 두 궁정. 여왕 할머니는 전통적인 프랑크 상속 분할을 개인 권력의 도구로 변형시켰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브룬일다는 공공사업 정책을 강화했다. 다리, 도로, 요새들이 광적인 속도로 건설되었다. 수도원과 교회들은 호화로운 기부를 받았지만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했다. 행정은 로마 모델을 따라 전문화되었으며 그녀에게만 충성하는 관리들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 행사는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냈다. 전통적인 프랑크 귀족들은 중앙 권력의 강화를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성직자들은 그녀의 교회 문제, 간섭에 대해 불평했다. 술집과 시장에서는 그녀의 잔인함과 마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았다.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긴장은 596년에 폭발했을 때 귀족 집단이 메츠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 브룬일다의 대응은 무자비했다.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 전체가 추방되고 용의자들은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했다. 처형은 몇 주 동안 지속되었다.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모젤강은 배신자들의 피로 붉게 흘렀다. 그토록 많은 폭력의 개인적인 대가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50대가 넘은 브룬일다는 거의 웃지 않았다. 한때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그녀의 눈은 차갑고 의심스럽게 변했다. 그녀는 암살자들을 피하기 위해 경비병들에 둘러싸여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자주 방을 바꿨다. 절대 권력은 그것의 대가를 편집증과 고립으로 청구했다. 그 해는 지평선의 내전이 예고되며 끝났다. 프레데군다의 아들이자 느스트리아의 왕인 클로타르 2세는 브룬일다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동맹자들을 모으고 있었다. 두 왕국의 여주인이지만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여왕 할머니는 자신의 가장 어려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흘린 피는 앞으로 올 일의 서막에 불과했다. 7세기의 여명은 브룬일다를 그녀 권력의 명백한 정점에서 찾았다. 메츠의 궁전에서 여왕 할머니는 손자들을 통해 아우스트라시아와 부르군디를 통치했으며 프랑크 영토의 3분의 뒤를 통제했다. 그녀의 명령은 코엘른에서 리옹까지 복종되었고 그녀의 군대는 갈리아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었으며 그녀의 보물은 다양한 전략적 요새에 있는 금고를 채웠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그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의 손자들, 아우스트라시아의 터데베르트 2세와 부르군디의 터도릭 2세는 그들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그녀의 권위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었다. 브룬일다는 양쪽 궁정에서 직접 그녀에게 충성하는 관리들을 임명하면서 더 많은 권력을 그녀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대응했다. 가족 내 긴장은 터데베르트 2세가 할머니와 상담 없이 칙령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 폭발했다.
브룬일다는 그녀의 평소 잔인함으로 반응하여 손자가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항상 비시고트 여왕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우스트라시아 귀족들은 틈을 이용하여 할머니에 맞서 젊은 왕의 편을 들었다. 632년 브룬일다는 자신의 손재에 의해 아우스트라시아 궁정에서 추방되었다. 공개적인 굴욕은 그녀의 정치적 종말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늙은 여왕은 여전히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터도릭 2세와 함께 부르군디로 피신하여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프랑크 왕국은 바로 그 모계 가족에 의해 선동된 형제 간의 전쟁에 빠져들었다. 수십 년 동안 관대한 기부의 대가로 그녀의 간섭을 용인했던 교회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영향력 있는 아일랜드 수도사인 콜룸바누스는 공개적으로 부르군디 궁정의 근친상간적 죄를 비난했다. 브룬일다는 그녀의 특징적인 교활한 부족으로 대응했다. 그녀는 성스러운 사람을 추방하여 수도원과 수녀원의 분노를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갈등은 모든 전선에서 증가했다. 느스트리아에서 그녀의 옛적 프레데군다의 아들인 클로타르 2세는 아우스트라시아와 부르군디의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동맹을 강화했다. 브룬일다가 부과한 중앙 집권적 행정은 효율적이었지만 전통적인 프랑크 자율성으로의 복귀를 꿈꾸는 분노한 귀족들을 만들어냈다. 636년 브룬일다는 가장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터도릭 2세에게 형제 터데베르트 2세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도록 설득했으며 아우스트라시아가 권리상 부르군디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내전은 두 왕국을 황폐화시켰다. 도시들이 약탈당하고 수확물이 파괴되고 인구가 학살당했다. 그녀의 통치에서 안정의 시기로 불리던 여왕의 평화는 피의 악몽으로 변했다. 갈등은 612년의 절정에 달했다. 터데베르트 2세는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바로 할머니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69세의 브룬일다는 나이가 그녀의 잔인함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터데베르트의 어린 아들도 제거되어 아버지의 복수를 할 후계자가 없도록 했다. 하지만 승리는 짧을 것이었다. 자신의 형제에 대한 할머니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은 터도릭 2세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위험을 느낀 브룬일다는 그녀의 일상적인 방법을 반복할 계획이었다. 문제가 있는 손자의 제거.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 전에 터도릭 2세는 613년에 갑자기 이질로 사망했다. 마지막 성인 손자의 죽음은 브룬일다의 권력의 중심 기둥을 파괴한 타격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겨우 10살 된 증손자를 왕으로 선포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부르군디 귀족들은 수십 년간의 조작과 공포에 지쳐 대규모로 느스트리아의 클로타르 2세 편으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63년의 마지막 몇 달은 브룬일다가 40년 동안 피와 철로 구축한 권력 시스템의 가속화된 붕괴를 목격했다. 관리들은 도망쳤고 보물은 약탈당했으며 요새들은 싸움 없이 항복했다. 이제 70세가 된 여왕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는 수행원과 함께 도시에서 도시로 방황했으며 옛 동맹 사이에서 헛되이 지지를 구했다. 포위망은 좁아지고 있었다. 클로타르 2세는 새 프랑크 왕국의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강력한 군대와 함께 진군하고 있었다. 적들이 그녀를 부르는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는 최종적인 운명의 심판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절대 권력의 40년은 포효가 아닌 배신의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으로 끝나고 있었다. 63년 가을, 브룬일다는 오르브에 있는 그녀의 요새 꼭대기에서 그녀의 마지막 지지자들의 일일 이탈을 지켜보며 부르군디의 숲을 붉게 물들였다. 매일 아침 더 많은 도시가 클로타르 2세의 깃발을 올렸다는 소식이 왔다. 매일 저녁은 느스트리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새로운 귀족들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한평생의 실수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즉결 처형, 토지 몰수, 공개적 굴욕의 수십 년은 이제 그늘에서 나타나 복수에 목마른 적들의 군대를 만들어냈다. 브룬일다의 잔인한 중앙 집권화로 인해 오랫동안 권력에서 멀어졌던 고대 귀족 가문들이 이제 클로타르 2세의 기치 아래 재조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부르군디의 왕으로 서려 했던 그녀의 증손자 어린 시기베르트 2세는 이제 짐더미가 되었다. 남아있는 충성스러운 군대들도 패배한 대의를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타령했다.
70대의 여왕과 아이, 당열된 프랑크 귀족 전체에 맞서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메츠의 주교 아르눌프로부터 왔는데 그는 브룬일다의 수년간의 후원에 그의 위치를 빚지고 있었다. 공개 편지에서 그는 여왕을 사탄의 도구이자 프랑크인들의 신성한 질서의 파괴자로 비난했다. 다른 주교들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그의 예를 따랐다. 그녀가 건설하고 풍요롭게 한 교회들은 이제 그녀의 몰락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철의 여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오툰의 거리에서 군중들은 그녀의 공공사업을 기념하는 동상과 비문을 파괴했다. 리옹에서 그들은 그녀가 설립한 왕실 창고를 약탈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효율적인 행정은 혼돈 속에서 무너졌다. 워나차르 그녀의 마지막 충성스러운 장군은 점점 더 줄어드는 군대로 오르브의 방어를 지휘했다. 브룬일다는 여전히 그녀의 특징적인 고결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증가하는 절망을 드러냈다. 밤에 하인들은 그녀가 빈 궁전의 복도를 걷는 것을 들었으며 죽은 자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아들들, 손자들, 적들, 모두 그녀의 무자비한 야망의 희생자들. 겨울에 첫눈과 함께 그녀의 운명을 봉인한 소식이 도착했다. 워나차르는 클로타르 2세와의 비밀 협상 후 항복의 대가로 그의 칭호를 용서받고 유지하는 것을 보장받았다. 그날 밤 그는 적군에게 요새의 문을 열었다. 침실에서 자고 있던 브룬일다는 이전에 그녀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병사들에 의해 습격당했다. 그녀의 마지막 저항 행위에서 여왕은 옷 아래 숨겨진 단검에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나이는 그 대가를 치루었다. 그녀의 반사신경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쉽게 제압된 그녀는 머리카락을 잡혀 중앙뜰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클로타르 2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에서 끌려 나온 어린 시기베르트 2세는 울며 멀리 끌려갔다. 브룬일다는 결코 증손자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프랑크 정치에서 패배한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녀 자신이 수십 년 전에 그 선례를 세웠다. 평범한 범죄자처럼 쇠사슬에 묶인 브룬일다는 자신의 유산의 체계적인 파괴를 지켜보도록 강요받았다. 공식 문서들은 불태워졌고 기록들은 변경되었으며 연대기 작가들은 이미 그녀를 찬탈자이자 폭군으로 묘사하며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40년의 통치는 몇 시간 만에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클로타르 2세에게 한 마지막 마른 권력과 비극의 인생을 요약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프레데군다만큼 잔인하군요. 기회가 있었을 때 당신의 혈통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하늘이 저를 용서하길. 새 왕은 웃음으로만 대답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가 실현되려 하고 있었다. 브룬일다를 르네브에서의 재판으로 이끈 행렬은 섬뜩한 행진이었다. 한때 그녀가 지나갈 때 허리를 굽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는 세대를 거쳐 프랑크 갈리아를 전율케 할 처벌에 직면하려 하고 있었다. 소느 강변의 르네브 들판은 613년 가을 야외 법정으로 변했다. 수천 명의 프랑크 전사들, 귀족들, 주교들, 농민들이 브룬일다의 재판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이제 70세가 된 옛 여왕은 들판 중앙의 기둥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왕족 의상은 더러운 누더기로 대체되었다. 클로타르 2세는 즉석에서 만든 왕좌에 앉아 법정을 주재했다. 그의 옆에는 느스트리아, 아우스트라시아, 부르군디의 주요 귀족들이 복수에 목마른 고발자들의 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새 왕은 정의의 구경거리를 약속했지만 모두가 이것이 역사적인 청산임을 알고 있었다. 고발은 해에 뜰 때 시작되었다. 하나씩 증인들이 일어나 브룬일다의 범죄를 고발했다. 그녀의 전 장군 워나차르는 아우스트라시아 귀족들의 즉결 처형을 묘사했다. 주교들은 교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간섭을 보고했다. 옛 하녀들은 여왕이 명령한 독살과 암살의 세부 사항을 폭로했다. 고발 목록은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준비되었다. 그녀 자신의 남편 시기베르트 1세, 그녀의 아들 칠데베르트 2세, 그리고 그녀의 손자들 터데베르트 2세와 터도릭 2세를 포함한 10명의 프랑크 왕들의 죽음, 외국 세력과의 음모, 전통적인 프랑크 정의의 부패, 성스러운 장소의 신성 모독,
마법과 이교도, 의식의 실행 이 수십 년 동안 그녀를 특징지었던 왕의 위엄을 유지하며 브룬일다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들판에 울려 퍼졌다. 내가 한 모든 것은 프랑크 왕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교회, 요새, 도로를 건설했다. 다른 이들이 전쟁을 원할 때 나는 평화를 유지했다. 내가 죽였다면 그것은 내가 구축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말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롱의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옛적의 공개적 굴욕을 즐기는 클로타르 2세는 군중이 그녀에게 모욕과 물건들을 던지도록 허용했다. 위대한 여왕을 지금 보라! 라고 그들은 외쳤다.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가 마침내 그녀의 힘을 잃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녀의 증손자, 어린 시기베르트 2세의 시체를 제시했을 때 왔다. 아이는 전날 밤에 처형되었다. 클로타르 2세는 어떤 경쟁 후계자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혈통의 마지막을 죽은 채로 보면서 브룬일다는 마침내 그녀의 고발자들조차 얼어붙게 한 고통의 비명을 내뱉었다. 전구에 클로타르 2세는 일어나 선고를 선언했다. 평결은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우스트라시아의 브룬일다, 그가 선포했다. 프랑크인들에 대한 대역죄로 유죄다. 그녀의 범죄는 세대를 걸쳐 기억될 본보기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선고는 여왕의 가장 강경한 적들 사이에서도 동요를 일으켰다. 브룬일다는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산채로 찢어 죽일 4마리의 야생말에 머리카락, 팔, 다리로 묶일 것이었다. 이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예약된 처벌로 왕족에게는 결코 적용된 적이 없었다. 당신은 정말로 프레데군다의 아들이군요는 브룬일다가 클로타르 2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브룬일다의 옛 라이벌에 대한 언급은 왕을 미소짓게 했다. 프레데군다가 수십 년 동안 계획했던 복수가 마침내 그녀의 아들에 의해 완성될 것이었다. 처형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4마리의 검은 말들이 들판으로 끌려왔으며 특별히 그들의 힘과 야성으로 선택되었다. 브룬일다는 그녀의 마지막 옷을 벗겨졌으며 이는 한때 갈리아의 3분의 1을 통치했던 여성에게 최후의 굴욕이었다. 재판을 위해 모인 군중은 이제 더 끔찍한 구경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귀족들, 성직자들, 농민들은 아우스트라시아의 마녀의 죽음을 지켜볼 최고의 자리를 두고 다투었다. 오후의 태양은 프랑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왕 중 한 명이 그녀의 최후의 운명에 직면할 르네브 들판을 비추었다. 93년 10월 13일, 지는 해가 4마리의 야생 말들이 브룬일다의 몸을 찢어놓는 동안 르네브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 40년 동안 프랑크 갈리아의 운명을 통제했던 아우스트라시아와 부르군디의 옛 여왕은 참석한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잔인한 세부 사항으로 그녀의 최후가 기록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그들은 말한다. 먼 샬론의 성벽까지 들렸다. 여왕의 유해는 3일 동안 노출된 채로 남겨졌으며 이는 새롭게 수립된 권력에 도전하려는 모든 이에게 경고였다. 넷째 날, 클로타르 2세는 계산된 기독교적 자비의 제스처로 파편들이 수습되어 화장되도록 허용했다. 쟤는 의식 없이 단순한 항아리에 담겨 오툰의 한 수도원 뒤편에 묻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이 설립한 많은 수도원 중 하나였다. 클로타르 2세의 선전기계는 브룬일다의 기억을 파괴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프랑크 귀족을 타락시킨 외국인 마녀로 묘사하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쓰도록 고용되었다. 그녀의 행정적 업적은 다른 이들에게 귀속되었고 그녀의 건물들은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녀의 칙령은 취소되었다. 브룬일다라는 이름은 배신과 폭정의 동의어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다음 수십 년 동안 나타났다. 전통적인 귀족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았던 브룬일다가 창설한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은 클로타르 2세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재채택되었다. 그녀가 건설한 도로와 요새들은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프랑크 왕국을 섬겼다. 로마법에 기초한 그녀의 법적 개혁은 법전과 사법 관행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녀를 마지막 순간에 버린 교회는 그녀의 기부와 설립의 기록을 통해 무심코 그녀의 기억을 보존했다.
그녀가 설립한 수도원과 수녀원은 계속 번창했으며 그들의 문서는 일부 수도사들이 비밀리에 여전히 그녀를 부르던 건설자 여왕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정치적 비전의 생존이었다. 그녀가 로마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부과하려 했던 중앙집권적 정부 모델은 결국 프랑크인들의 분권화된 시스템보다 승리했다. 클로타르 2세와 그의 메로빙거 후손들은 인정하지 않고 브루닐다가 피와 철로 추적한 길을 따랐다. 그녀에 대한 전설은 세기를 거쳐 증가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녀는 니벨룽겐의 전설에서 발키리 브룬힐데로 변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마법의 여왕들과 끔찍한 복수에 관한 민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복원한 고대 로마 도로들도 그녀의 이름을 얻었다. 쇼세드 브루노 브루닐다의 길. 브룬힐데 대한 역사적 판단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어떤 이들에게 그녀는 개인적 권력을 위해 가족과 도덕을 희생시킨 잔인한 폭군이었다. 다른 이들에게 그녀는 봉건적 분열로 빠져드는 세계에서 로마의 질서를 복원하려는 시기상조적 시도를 대표했다. 그녀의 폭력과 잔인함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녀의 행정적, 문화적 업적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그녀의 진정한 유산은 그녀 이야기의 복잡성 자체에 있을 것이다. 브룬힐다는 중세 정치에서 중간 지점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그녀의 개인적 비극은 그녀가 선택한 피의 길에서 돌아갈 수 없을 때 이미 너무 늦게 이 교훈을 이해한 것이었다. 세기가 지났지만 브룬힐다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매혹하고 불안하게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손에 있는 권력이 종종 끔찍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영원한 상기로 작용한다. 영광을 꿈꾸며 갈리아에 도착한 비시고트 공주는 그것을 찾았지만 또한 그녀의 파멸도 찾았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당신 고귀한 관람자여, 우리와 함께 역사의 어두운 홀을 걸어온 당신은 이 여정에서 무엇을 가져가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생생하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뉴포레스트에서의 윌리엄 2세의 신비로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